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빛미디어 이사회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박태웅입니다. 에자일 컨퍼런스라는 기술 모임에서 키노트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오래전에 KTH에서 H3S 컨퍼런스 키노트 하고 난 이후로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기술 컨퍼런스에서는. 제가 원래 이상하게 좀 바빠져가지고 방송도 하고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 컨퍼런스에서 키노트를 하게 되니까 뭔가 되게 개인적으로는 고향에 온 것 같고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사실은 에자일만큼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도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대체 에자일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뭐 kanban이 에자일이냐, 스크럼이 에자일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도대체 에자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부제로는 나는 어떻게 KTH에서 아주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던가. 이게 물론 제 생각만일 수도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저로서는 가장 행복했던 4년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자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에자일이란 무엇인가라는 말과 나는 어떻게 KTH에서 그렇게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던가? 이 두 가지 같은 주제인데요, 사실은. 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켄트 백 씨가 트위터에서 앨런 쿠퍼가 에자일에 대해서 한 말을 리트윗하면서 나는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했어요. 켄트 백은 아시는 것처럼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의 아버지고요. 앨런 쿠퍼는 비주얼 베이직의 아버지죠. 둘 다 어마어마하신 분들인데 저처럼 이렇게 기술적으로 별다른 권위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언급해서 권위를 오버 타석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뭐 틀릴 리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기가 좋은 거죠. 켄트 백 씨가 앨런 쿠퍼가 에자일에 대해서 한 말을 리트윗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The foundation of Agile is programming together. 에자일의 기초는 함께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초가 없이 먼저 기초를 놓기 전에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와 함께 앨런 쿠퍼의 트윗을 리트윗을 합니다. 앨런 쿠퍼가 길게 트윗했던 것 중에 일부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하려고 해요. 저로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함께 보자고 공유를 합니다. 영어로 트윗을 했는데요.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시작부터 프로그래밍은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일, 기술이었고 공유나 협업이란 거의 없었다. 이런 사실, 코딩은 혼자 하는 일을 바탕으로 개발자 문화가 생겼다. 이게 굉장히 제가 동의가 되는 부분이 공감이 가는데요. 보통 미디어에 나오는 해커, 굉장히 실력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황야의 외로운 늑대 같은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골방에서 혼자서 노트북을 가지고 도대체 사회적인 감수성이라는 건 없어 보이고 대화도 잘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 엄청난 코드를 쏟아내고 미국 국방성 컴퓨터도 막 해킹해버리는 그런 식의 이미지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완전히 지어내기만 한 이미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의 초창기에는 프로그래밍은 대체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는 일, 기술이었다라는 인식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자일이 나타났다라는 게 앨런 쿠퍼의 말입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도구와 기술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과 프로세스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었다고 앨런 쿠퍼는 증언을 해요. 저도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과 프로세스에 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방법론에 대해서 한국 개발씬에서 아주 깊이 있게 토론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에자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에자일의 근본 핵심은 코드는 협업해서 씌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코딩하는 것을 두 사람이 함께 코딩하는 것, 페어 코딩이라고 하죠. 이건 인력을 100%더 쓴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적인 작업에서 팀 스포츠로 프로그래밍이 바뀜을 뜻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팀 스포츠다. 그러니까 장르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바뀌냐면 둘이 프로그램을 짜면 아이디어를 서로 소통해야 되고 자기 생각을 상대에게 설명해야 하며 의도에 동의해야 하고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이 여러 번 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소통을 해야 합니다. 소통을 하려니까 자기 생각을 상대한테 설명을 해야 되죠. 그 설명이 대단히 일리가 있고 이치가 닿는다는 것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자면, 그러니까 상대가 동의를 하자면 작업한 내용을 여러 번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이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요소가 여러분에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진다면 능숙한 프로 수준에 이르기까지 페어 프로그래밍을 충분히 계속할 수 없다. 따라서 애자일 개발에서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고 때로 잘못 쓰고 때로 거부하는 요소가 바로 이 협업이라는 부분임이 그리 놀랍지 않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때로 잘못 쓰고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잘못 쓰고 때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거부하는 요소가 바로 이 협업이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협업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문화의 토대라 여겨왔던 것들을 바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앨런 쿠퍼의 말은 애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수많은 글들이 써여왔지만 그 모든 글은 실제로는 진정한 정쟁의 위장에 지나지 않는다. 카모플라치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애자일 방법론과 다른 방법론의 차이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은 함께 코딩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여기서 당신은 함께 코딩하는가를 당신은 함께 일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이제부터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KTH에서 일했던 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이었어요. 정말 가장 멋진 동료들하고 대단히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던 축복받았던 4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9년은 마침 아이폰이 한국에 상륙한 해이기도 해요. 아이폰은 2007년에 생겼지만 2년 동안 국내 산업계의 거부, 정확히 말하면 뭐 통신사와 그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회사들의 어떤 방해로 2년 동안 못 들어왔죠. 그래서 2009년 12월에 아이폰이 한국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바뀌었죠. KTH에 들어오기 전에도 저는 IT 업계 전문 경영인으로 굉장히 많은 회사를 경험했어요. 전문 경영인이니까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대단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솔루션 개발 회사, 서비스 회사, 패키지 개발 회사, 심지어 보안 회사까지 다양한 종류 회사를 경험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정말 빈말이 아니라는 걸 저는 몸으로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얕긴 하지만 굉장히 폭이 넓게 알아서 그러니까 하여간 모르는 건 없다, 안 해본 건 없다. 근데 깊이는 대단히 얕다. 이런 게 어떤 때는 일할 때 굉장히 장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발실에 어느 팀에 있는 개발자가 와도 제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주 여러 회사를 거쳐왔지만 정말 놀라운 게 있었어요. 어떤 회사를 가도 기획과 디자인과 개발이 싸우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기획은 정말 똑똑하고 디자인은 정말 세련되고 옷도 잘 입고 스타일도 좋고 개발은 참 믿을만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팀으로서의 기획과 디자인과 개발은 어떤 회사를 가도 싸우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을까? 과연 이게 정답일까? 저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왜 회사에서 싸울까? 사실은요,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회사에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와서 계속 싸운다는 게 너무 불행한 상황인 거예요. 그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그 신사적이고 점잖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팀으로서는 계속 싸우더라는 거죠. 아,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깊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20년 가까운 제 전문 경영의 생활 동안 저한테는 이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였어요. 이걸 풀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정말 좋은 경영자라고 불릴 수 있으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이걸 풀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경영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나. 그리고 이제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IT 업계 전문 경영을 했던 20년간은 이 문제를 끌어안고 이걸 화두로 이것을 풀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20년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KTH에 들어오기 전에 저 나름의 답을 찾긴 했어요. 그리고 그 찾은 답을 마침 KTH에 가서 만난 동료들이 같은 고민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행복하게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 때마다 굉장한 감격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제 한국 그 개발 씬에 이렇게 일하면 좋아요라는 샘플을 만들어 보여줄 수 있다는 정말 그 행복함, 뭐랄까요, 그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찾았던 답과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한국의 조직 구조들이요, 그 2009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하이어러키 구조였습니다. 하이어러키 구조라는 얘기는 조직 자체가 워터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워터폴 조직의 가장 큰 단점은요,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몇 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터폴 하이어러키의 최상단에 있는 사장, 본부장, 뭐 사장, 임원, 본부장, 팀장 정도까지가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고요. 나머지가 손발이에요. 그러니까 사장이 어느 순간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야, 우리 이런 거 저런 거 앞으로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임원이나 본부장이 받아서 조사를 쭉 한 다음에 임원이 받았으면 본부장한테, 본부장이 받았으면 팀장한테 이런저런 방향으로 기획을 해보라고 시키죠. 그렇게 해서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의 그 하이어러키 구조에서는 조직만 워터폴인 게 아니라 사고의 흐름도 워터폴로 흐릅니다. 이게 역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사람이 조직원이 한 200명, 300명이 있어도 실제로 머리 쓰는 사람은 20, 30명인 거고 저기서 머리 쓴다는 건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에서 영향을 미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누가 어떻게 하냐를 보면 한 1, 20명 정도가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머리 쓰는 거거든요. 머리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의사결정이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생각하고 있어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못 미치면 그건 머리를 쓰고 있는 건 아니죠. 손발인 셈이니까요. 남이 생각한 거를 구현하는 사람이니까 손발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본부장이라고 할게요. 본부장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다가 이런 기획을 하면 좋겠다, 일로 가면 좋겠다 해서 자, 기획팀이 일을 하시오 하고 팀장한테 지시를 하면 팀장이 기획팀을 꾸리겠죠. 꾸려서 이제 자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보통 뭐 옛날 얘기입니다. 그 파워포인트로 한 200에서 300페이지 정도의 기획서를 만들죠. UI까지 다 그려져 있는 어떤 기획서가 나옵니다. 그게 한 2달, 3달 걸릴 거예요. 2달, 3달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중간중간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본부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게 이제 뭐 사장, 임원한테 가거나 사장한테까지 가야 끝나겠죠. 그런데 이제
팀장이 본부장한테 보고를 하러 들어갔다 나오면 팀원들이 묻죠. 아니, 팀장님,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꾸면 애초에 기획 의도하고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팀장이 얘기하죠. 야, 본부장이 그러래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일관성이 깨질 뿐 아니라 팀원들의 사기가 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상하잖아 하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안을 들고 본부장이 팀장을 데리고 그 위 임원한테 가겠죠? 거기서 보고를 하면 이제 임원들이 지적을 또 하기 시작하겠죠. 임원이 지적을 하는데 마침 본부장이 바꿨던 그 포인트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일관성이 깨지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이 서비스 기획 의도가 이거라며. 그런데 왜 이걸 시켜? 그러면 이제 본부장이 제가 바꾼 겁니다.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죠. 그냥 팀장이 혼나는 겁니다. 그러고 와서 다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일정이 2달이었으면 실제로 이러다 보면 보통 2달 반에서 보통 3달 정도 가죠. 그런데 3달 가는데 처음에 일정을 정해놓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보통 6개월 정도 이제 일정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면 뭐 쉽게 이제 정리해서 이제 기획돌, 디자인돌, 개발돌 이렇게 쓴다고 해봅시다. 2달씩. 근데 앞에서 이제 한 2달 반 정도나 뭐 치명적이면 3달까지 까먹어요. 그러고는 이제 어쨌든 질질 끌 수는 없으니까 임원하고 본부장이 대강 컨펌을 해서 그 기획서 한 2, 300페이지 되는 파워포인트를 디자이너로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디자인이 이 기획서를 본 적이 있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없어요. 디자인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일들을 하고 있던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느닷없이 300페이지짜리 파워포인트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일 처리를 기습을 당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디자인이 이제 그때부터 그 기획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파워포인트로는 그릴 수 있는데 실제로 디자이너로는 구현할 수 없는 형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있어요. 꽤 나옵니다.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페이지들도 있죠. 왜냐하면 기획팀이 디자인을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디자인이 기획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는 못한다. 그래서 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다 보면 기획을 굉장히 크게 바꿔야 되는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싸우고 말고 하다가 어쨌든 디자인이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획에서도 꽤 타협했잖아요. 디자인에서 또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다 해가지고 그걸 개발로 넘기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뭔가 하면 디자인이 기획한테 기획서를 받았을 때는 사실은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디자인이 개발실로 넘길 때는요. 완성된 디자인이라는 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가 엄청난 크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 이걸 받았을 때는 2가지 이슈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애초에 계획했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대로 2달이 다 남은 상태에서 건너오지 않아요. 한 달 보려면 대단히 운이 좋은 거고 보통은 한 달 까먹고 오죠. 그런데 PM은 아직까지 그 위에 있는 임원한테 이게 얼마나 지연될지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발이 디자인한 걸 보니까 개발로는 구현할 수 없는 형태가 군데군데 섞여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이거 못 개발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화장실을 그려놨는데 배관을 안 그려놔가지고 일을 보면 그걸 비닐봉지에 담아서 집에 갖고 가야 되는 게 그려놨단 말이죠. 그러면 개발이 양심을 걸고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못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쯤이면 이제 그 임원이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임원이 이제 그거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담당하는 팀장이나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개발 들어갔습니다. 개발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발실로서는 기간을 터무니없이 짧게 받은 것도 너무 억울하고 말도 못하게 그림을 그려놔서 개발할 수 없는 페이지들이 군데군데 있는 것도 억울한데 심지어 지금 개발 중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제 받았는데 이러면 정말 굉장한 피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그 문화를 가리켜서 개발 시대 막장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겉으로 보기는 기획과 디자인과 개발이 협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워터폴 형태의 사내 하청이 있는 겁니다. 임원이 기획에게 일을 하청을 주고 기획이 디자인에게 일을 하청을 주면 디자인이 다시 개발한테 일을 하청을 주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협업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십시오. 디자인과 기획과 개발이 각자의 사일로에 들어가서 커뮤니케이션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이 다 끝날 때까지는 디자인과 개발은 기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디자인이 일을 맡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기획하고 개발이 디자인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냥 디자인 잘해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고 기획에서는 개발에서는 디자인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다시 그 디자인이 개발로 넘어가면 이제는 기획과 디자인이 개발 일 잘해주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일로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없게 협업을 하지 못한 형태로 조직을 만들어 두고 단절적으로 일을 담너머로 집어던지면서 그러니까 사내 하청을 주면서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일을 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싸우는 게 이상하죠. 그게 제가 알게 된 왜 모든 사람들이 사우나에 관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KTH에 갔을 때 우리는 정말로 싸우지 않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들하고 저하고 같이 회사의 모토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방에 다 알렸어요. 우리 회사의 모토가 뭐였냐면 개발자가 행복한 회사 KTH였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자가 행복한 회사 KTH라고 그걸 우리 회사의 모토로 사방에 다 알렸는데 얼핏 들으면요. 아니 KTH에서는 그러면 기획하고 개발은 뭐지? 사랑채 묵은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이어러키 구조에서 사내 하청을 하는 형태의 회사라면 개발이 언제나 막장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행복한 회사 일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막장이 행복해진다면 회사 전체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뜻으로 개발자가 행복한 회사 KTH라고 회사의 모토를 잡았던 거예요. 그거를 동료들이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한 것은 그 회사에서 오고 가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공유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플런스를 썼는데요. 2009년도에 우리 같은 사이즈 회사에서 그러니까 대기업 계열사이기도 하고요. 전면적으로 컨플런스를 도입한 게 우리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작은 회사들은 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사이즈 회사, KT 계열사이면서 파란이라는 포털을 갖고 있었던 회사가 전면적으로 컨플런스를 도입한 건 우리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오고 가는 모든 메시지, 모든 컨텐트, 모든 작업물을 컨플런스로 통일했습니다. 거기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메일에 첨부하는 파일도 금지, 메신저에 첨부하는 파일도 금지,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도 문서를 공유할 수는 없다. 이게 저희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구글 파일 시스템으로 뭐 글을 쓰고 있었다. 그러면 구글 파일 구글 파일이랑 구글 독스라고 할까요? 구글 독스에서 제가 문서를 쓰고 있었으면 그 구글 독스 링크를 컨플런스에 올리고
그럼 컨플런스에 링크가 생기잖아요. 컨플런스 페이지 링크를 공유할 수 있었어요. 이걸 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존에 관습이 있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해도 여전히 이메일에다가 문서를 첨부해서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석 달 동안 첨부돼서 오는 모든 메일을 반송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에서 오는 메일도 반송하고 파워포인트도 반송하고 모두 반송했어요. 회의록도 반송하고 석 달이 지나니까 그 비로소 모든 컨텐츠가 우리 위키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모든 위키를 모든 동료들이 다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컨플런스 위키에 쌓인 겁니다. 그리고 그 컨플런스에 보면 그날 올라온 모든 포스팅 리스트를 정해진 시간에 메일로 발송해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밤 12시에 그 나한테 보내달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저는 그 메일을 열어서 그 위키에 올라온 새로운 포스팅 리스트를 읽는 것으로 하루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한 60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아침에 그걸 쭉 보면 사실은 그 링크가 URL로 오는 게 아니고 그 문서의 제목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은 제가 아는 내용이라서 굳이 안 들어가도 되고 꼭 봐야 될 것들이 한 14개가 생기면 거기 들어가서 보는 형태로 아침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 위키를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어떻게 일을 했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본부에서 이런저런 뭐 미팅을 하고 혹은 이런저런 기획을 하고 뭐 검토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검토 중일 때도 그걸로 작성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3주 전에 다른 본부에서 했던 일하고 비슷하거나 다른 본부에서 갖고 있는 지식들이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일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댓글을 달아요. 가령 그 A본부장과 B본부장을 해봅시다. A본부가 지금 기획 중이거나 검토 중이거나 미팅 중인 게 B본부장이 3주 전에 올렸던 내용하고 다 있어요. 그럼 제가 그 A본부장의 포스팅에 댓글을 달면서 B본부장을 호출을 합니다. 골뱅이하고 B본부장. 3주 전에 자기가 올렸던 이런저런 내용하고 이거하고 되게 막 다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고 여기랑 뭐 협업하거나 도와줄 바가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달면 제가 말한 그 내용이 그 페이지 링크하고 같이 B본부장한테 메일로 갑니다. 그럼 B본부장이 그 링크를 클릭해서 거기 들어와서 댓글을 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프로젝트는 이 페이지고요. 하고 이제 자기가 작성해놨던 링크를 걸고요. 현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날 사람들 컨택트 포인트 적어주고 뭐 미팅할 때 같이 갑시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때까지 검토한 건 여기까지니까 이거 보시고 같이 하시죠 라거나 아니면 이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라고 말하거나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가 좋은 일이 있냐면 텍스트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요. 컨텍스트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고 간 내용을 그 두 본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았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정말 좋았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을 한다고 이제 애초에 기획서 자체를 그 위키에서 작성을 했거든요. 작성을 했는데 제가 정말 기뻤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획서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 중인데 한 열흘쯤 되니까 그 디자인실, 그때 우린 그 디자인실을 하자 그 UX실이라고 했는데요. UX실에서 프론트엔드 팀에서 너네 지금 그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그 프론트 쪽 UI를 이런저런 기술을 써서 이렇게 하면 지향하는 바하고 되게 어울릴 것 같아 하고 지금 한창 기획하고 있는 거를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어떠니? 이러고
그리고 그 기획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쓰고 있는데 그거 사실 이 기술 쓰면 이렇게 해서 되고 이거 사실 오픈 소스들도 많아서 오픈 소스가 네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보다 더 예쁘고 편하지 않니?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저는 너무 기뻐서 정말 감동적이어서 그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좀 더 지나니까 개발실에서 지금 기획 중인 걸 보니까 이런저런 기술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우리 스터디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뭘 이렇게 쭈물떡쭈물떡 만들어서 보여줘요. 그 개발실에서 만드는 것도요, UI 다 붙어서 나옵니다. 자기들 오픈소스 갖고 와가지고요, UI 붙여서 지금 작성 중인 게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보여주고요. 뭐 구조를 같이 그려요. 그때 정말 그때 느꼈던 감동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라도 썼고요. 당연히 지라를 썼겠죠. 그리고 CI/CD도 했고요. 그리고 데브옵스도 우리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데브옵스 팀을 꾸린 걸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게 디브옵스에서 그 어지간한 일을 맡아 해주니까 진짜 개발자들한테 되게 사랑받는 팀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회사에 자체 서버들 가지고 클라우드 팜을 꾸려가지고요. 모든 개발자한테 서버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때 이제 나눠줄 때도 디브옵스에서 그 클라우드 팜을 만들어 놓고 UI를 열어서 OS는 뭘 원하고 파티션은 어떻게 하고 뭐 쭉 이렇게 드롭다운으로 다 선택한 다음에 엔터 치면 그냥 서버가 뚝 떨어진 형태로 그렇게 해서 한 대씩 줬습니다. 어떤 용도로 써도 괜찮다. 당신들 바깥에 나가서 뭐 스타디 그룹 그때 많이 꾸릴 때니까 밖에 나가서 같이 스타디하는 공부팀이 있으면 이 서버 그냥 써도 되고 네가 혼자서 개인 취미로 뭘 만들고 있는 게 있으면 그래도 이 서버 써도 되고 유일한 조건은 한두 달 지났는데도 안 쓰고 있으면 그때는 회수한다. 이게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개발자가 누가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퇴직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후임자가 오는데 그때 후임자가 올 때 저희가 인수인계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전임자가 했던 위키 페이지하고요, 지라 페이지하고 이 사람이 꼭 읽어야 되는 그 협업하는 팀들의 위키 페이지들을 링크를 줬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 친구하고 입사한 지 한 일주일쯤 됐나 열흘쯤 됐나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 친구가 마치 6개월 전부터 입사해서 일하고 있던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뭔가 하면 그 텍스트를 준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컨텍스트를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댓글들이 다 있고 관련된 페이지들이 다 있고 주고받은 대화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모든 커뮤니케이션들과 컨텐츠가 거기 다 집합되고 모여 있었기 때문에 맥락을 그러니까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를 파악하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가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KTH 퇴사하고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일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한 달 동안 실리콘밸리 가서 살다 온 적이 있었어요. 한 달을 살다 왔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넷플릭스를 다 가서 만났어요. 마침 그때 이제 그 안에서 일하던 한국인 개발자분들이 계셔서 다 만나봤는데 트위터에서 했던 대화를 제가 굉장히 보람있게 느끼는데 너희들은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니?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자기들이 어떻게 일했다를 설명을 하는데 그때 이제 트위터에 그 개발 책임하는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와, 솔직히 말해서 위키는 우리보다 너희가 훨씬 잘 쓴 것 같다. 우리는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파편화돼서 미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슬랙에도 파일들이 붙어 다니고요. 이메일로도 파일들이 붙어 다니고 컨플런스에도 파일들이 붙어 다니니까 이미 대화가 파편화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파편화돼 버리는 대화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보는 사람과 못 본 사람이 구분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페이지에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agile이라는 게 함께 일하기잖아요. 제가 이해할 때 함께 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을 함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on the same page,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를 공유하는 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앨런 쿠퍼의 긴 트위터의 결론을 이렇습니다. If on the other hand our goal is to be a good ancestor, then we have to understand that everyone is poor while anyone is poor.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후손들에게 좋은 조상이 되고 싶어 한다면 이건 이제 문학적 비유인데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가난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we see that collaboration is necessary for a sustainable culture and not just a tool for more efficient programming. 그 협업이라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KTH에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냐 하면 저희가 그때 개발자 블로그를 제대로 운영한 회사로도 사실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홍보 수단이거나 구인구직 수단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알게 된 것들을 공개하고 소스 코드까지 보여주기도 하고 했던 형태로서의 개발자 블로그를 공개한 건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게 있는데 개발실에 정말 많은 동료들이 다 글을 썼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리포트를 써내는 걸 대단히 권장했어요. 몇 명의 스타 개발자들만 쓰는 걸로 개발자 블로그가 형성돼서는 안 된다. 개발실에서 실제 일을 하고 배운 바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개발자 블로그의 원칙이다라는 거였고요. H3 컨퍼런스라는 개발 컨퍼런스를 순수하게 자체 개발실 사람들로만 구성을 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익히고 실제로 적용한 것들을 소스 코드까지 다 까는 형태의 개발자 컨퍼런스도 그 당시에 우리 규모 회사에서는 우리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때 개발자가 한 150명쯤 있었는데요. 한 20, 30명 정도가 발표자로 나섰는데 첫 번째 컨퍼런스하고 두 번째 컨퍼런스 사이에 발표자가 75%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개발자가 발표를 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관이라는 제도도 있었고 퀵리뷰라는 제도도 있었어요. 퀵리뷰가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함께 꼭 봤으면 좋겠는 새로운 기술 아티클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중에서 그걸 잘 알만한 사람이 퀵리뷰를 맞습니다. 퀵리뷰는 뭔가 하면 형식 없이 자유롭게 짧게 A4 한 장도 좋고 A4시 두 장도 좋은데 리뷰를 하는데 반드시 끝에다가 lessons learned를 붙여야 돼요. 이 새로운 기술이 이런 거고 저런 거고 내가 해보니까 어떻던데 그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보면 좋겠다가 반드시 뒤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퀵리뷰라는 글자가 들어 굉장히 짧게 하는 리뷰인데요. 하루 이틀 안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거를 개발실 전체에 공유했어요. 개발실 전체가 공유하고 그 내용이 되게 유의미하면 조금 더 공을 들여서 그걸 개발자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개발자 컨퍼런스에 H3라는 개발자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참가할 때는요. 한 달 동안 그거를 그 사람의 고유한 업무로 봐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일상적인 일들은 다른 동료들을 맡아주고요.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친구는 한 달 동안 자기 일을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걸 자기 일로 삼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정리를 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태를 공유하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공유하면서 함께 일을 했고요. 그리고
좋은 툴을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협업을 하는 데는 좋은 툴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마트하게 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CI/CD도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고요. 디봅스 팀을 따로 구성하게 된 것도 대단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요. 지라를 쓰는데 얼마나 나중에 잘 썼냐 하면 그 3층 코너 복사기에 복사지가 떨어졌어요라고 총무팀에다 이슈를 발행했어요. 그럼 총무팀에서 그 복사지를 채워놓고 채웠어요 하고 티켓 클리어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라를 개발실만 쓴 게 아니고 전사적으로 그렇게 즐겁게 썼어요. 무엇보다도 좋은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같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everyone is poor while anyone is poor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에자일이란 거는 함께 일할 뿐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체 맥락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일의 목적이 뭔지, 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이 획득한 지식이 동료들이 획득한 지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몇 가지 원칙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쨌는데? 라고 이제 물으실 것 같아서 뭐 사실 약간의 자랑을 곁들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그 2010년, 11년, 12년, 3년 내내 그 애플에서 해마다 연말에 올해의 앱 탑 10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KTH에서 낸 앱이 항상 4개에는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즐겁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쓰면서 협업을 해서 함께 성장하는 걸 느끼면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 KTH 출신 개발이든 디자인이든 기획이든 여러 군데서 그런 협업하는 문화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일하는 새로 속하게 된 회사에서 전파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서 그런 협업 문화가 약간은 퍼질 수 있었다라는 어떤 작은 성취감 같은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KTH 출신 개발자나 디자이너나 기획자한테 절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여러분들이 오늘 2가지 레슨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그 앨런 쿠퍼가 에자일에 대해서 에자일을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는 정말 훌륭한 말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레슨은 나이든 노인에게 키노트를 시키면 옛날 말을 하는구나 이런 레슨을 받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함께 잘 일하셔서 행복한 회사 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표하시는 동안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중 한두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건데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에자일 도입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실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다고 할 때 그 데드라인이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비즈니스적인 데드라인일 수도 있고, 뭐 경영진이 정해놓은 데드라인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긴급한 장애가 있어서 그걸 그때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그런 데드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데드라인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진짜 너무 많은 상황이 떠올라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싶은데,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데드라인까지 꼭 해야 될 게 있고, 약간 어설프게 해놓은 다음에 뒤에 가서 고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가 개발자 출신이 아니어서 얼마나 잘 대답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을 최대한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눠 보면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게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눠보면 데드라인 지키면서 에자일을 할 수 있는 타협점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보면 한 번에 다 넘어갈 수 있나 싶겠지만 나눌 수 없을 때까지 작게 나눠보면 그 중에서 정말 꼭 해야 될 일과 살짝 넘겨서 해도 될 일을 구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는 일을 작게 나눌수록 에자일하게 하긴 더 좋으니까요. 이게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장은 리더는 에자일 도입 의지가 있으나 실제 업무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의지가 많이 부족할 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흔히 에자일이라고 하면 스크럼이 에자일이라고 하거나 칸반이 에자일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자일은 무엇보다도 함께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한 페이지에 있도록 하는 데서 출발하면, 그러니까 에자일이란 게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고 함께 일하고 진도가 어디 있고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 공감하게 만든 데 시작한다고 하면 그걸로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함께 일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요. 이게 좋다는 걸 알게 되면 좋은 걸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스크럼을 하거나 느닷없이 kanban을 하면서 이것이 에자일이다라고 말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함께 일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다라는 걸 알게 체험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함께 일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툴을 혼동하거나 순서를 거꾸로 놓았을 때 에자일에 대한 오해나 반발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팀으로 서로 구성원들이 팀으로 일한다는 그런 함께하는 마음이 들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네, 그럼 이상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노트와 질의응답을 해주신 박태웅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